케냐 철로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만든 철도였죠.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주민들 집이 날아갔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오스에서도요. 세계은행 심사관 엠마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요. 그때 그녀가 발견한 건 탄자니아를 달리는 한국 열차였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죠. 50도 사막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볼트 하나를 3번씩 확인했어요. 우리 가족이 탈 철도니까요. 박진수 단장의 한마디가 케냐의 선택을 바꿨습니다. 중국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 케냐 대통령이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남긴 감동의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엠마 38살 세계은행 인프라 심사관입니다. 케냐 몬바사에서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철로 옆에 섰을 때 제 신발 밑으로 모래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오전 10시였지만 이미 40도가 넘는 열기가 목덜미를 짓눌렀습니다. 현장 팀장인 카이토가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어냈죠. 화면 속에는 3일 전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철로 상판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어요. 콘크리트 틈 사이로 가느다란 금이 보였고 그 다음 순간 흙먼지가 폭발하듯 솟아올랐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레일과 콘크리트 덩어리가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그대로 추락했죠. 상판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3초도 안 됐어요. 화면 속 작업자 한 명이 비명을 질렀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어요. 이 균열은 언제 발견됐죠? 제가 물었을 때 카이토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닷새 전입니다. 중국 측에 보고했고 그쪽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어요. 카이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케냐 사람이었지만 영국에서 토목공학을 배운 기술자였습니다. 철로 안전 점검을 맡았던 그는 균열을 발견한 즉시 보고했지만 중국 책임자 장애인은 서류상 이상이 없다며 공사를 계속 진행했죠.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세계은행이 이걸 안전하다고 했잖소. 40대 중반쯤 보이는 케냐 주민이었어요. 그는 철로 붕괴 현장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상판이 무너지면서 날아간 콘크리트 파편이 그의 집 지붕을 뚫었다고 했어요. 그는 제 앞까지 달려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서명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갔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분노와 절망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죠. 그 순간 7년 전 남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볼리비아 산간 마을에 세워진 댐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세계은행 심사관으로 그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어요. 설계도, 안전점검 보고서, 모든 게 기준을 통과했죠. 하지만 댐은 완공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마을 하나가 물에 잠겼고 1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는 8살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갈색 머리에 웃는 얼굴, 오색의 원피스를 입고 꽃밭에 서 있던 아이였죠. 그 아이 부모님이 제게 사진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이 서류만 보고 서명했기 때문에 우리 딸은 죽었습니다. 케냐 주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현장을 보지 않잖소. 서류만 보고 도장 찍고. 그는 옳았어요. 저는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보고서만 믿었죠.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둘 다였는지도 모르죠. 저는 카이토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책임자는 어디 있죠? 현장 사무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시면. 카이토가 말을 흐렸지만 저는 이미 걷기 시작했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로를 따라 100m쯤 걸어가자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사무실이 보였어요. 문 앞에는 중국어로 쓰인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혜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는데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 안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철로 붕괴 보고서 주십시오. 제가 말했을 때 장혜인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균열은 자연현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류에는 문제가 없어요. 당신 일은 서류를 확인하는 거지 현장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집이 무너졌어요.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장혜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계약대로 했습니다. 예산도 지켰고 기한도 맞췄어요. 세계은행이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죠. 그 이상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책상을 내려다봤어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안전점검표, 진행보고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3일 전 철로는 무너졌고 지금도 균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장혜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공사를 멈춰요? 그는 일어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컸어요. 저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죠. 세계은행은 돈만 관리하면 됩니다. 기술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로 철로가 무너졌잖아요. 장혜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차가워졌죠.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조심하세요, 엠마 씨. 장혜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적이 되면 케냐 프로젝트는 끝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안전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공사 진행과 돈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든 집이 무너지든 상관없었죠. 저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40도 열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하지만 사무실 안냉기보다는 이 열기가 나았습니다. 카이토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요. 또다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죠. 케냐 프로젝트 추가 차관 승인 준비 바람.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추가 차관이라는 건 공사가 계속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균열이 있든 위험하든 상관없이 말이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볼리비아 댐 붕괴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7년 전 제가 승인했던 그 프로젝트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희생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17명의 이름, 그리고 8살 여자아이의 사진.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다음 날 아침 장혜희가 제 호텔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제 현장 사무실에서 봤던 그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오늘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제 앞 소파에 앉더니 한 잔을 제게 밀어줬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저는 커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죠. 장애인은 개의치 않는 듯 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케냐 철도 확장 계획입니다. 2억 달러 추가 차관, 12개월 완공. 그가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엠마 씨가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세계은행 본부에서 당신 커리어를 눈여겨볼 겁니다. 아프리카 담당 이사 자리도 열려 있다던데요. 저는 파일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균열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장혜희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그건 기술팀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말했을 때 그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소리가 쨍그랑 울렸어요. 엠마 씨, 현실을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철도를 빨리 깔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케냐 정부도 원하고 세계은행도 원해요. 당신만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속도에 서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장혜희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가 돌아서 나갔어요. 로비에는 커피 향만 남았습니다. 쓰고 진한 냄새였죠.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카이토가 철로 옆에서 균열을 측정하고 있었어요. 줄자를 대고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어제보다 넓어졌어요. 카이토가 말했습니다. 이틀 사이 5mm 더 벌어졌어요.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또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균열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금이 콘크리트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중국 측에 다시 보고하셨어요? 3번 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카이토는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엠마 씨,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사막을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붉은 모래 언덕 사이로 은빛 레일이 반짝였고 열차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어디예요? 탄자니아입니다. 한국이 만든 철로예요. 제 손이 멈췄어요. 한국이라고요? 영상 속 열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속도계가 화면 구석에 보였는데 160km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 안 승객들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죠.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2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답니다. 카이토가 말했습니다. 같은 사막 환경이에요. 모래바람도 케냐랑 비슷하고요. 근데 저기는 매일 이렇게 달려요.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열차가 커브를 도는 장면이 나왔는데 승객들 잔에 담긴 물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케냐에서 탔던 중국 열차는 직선 구간에서도 물이 출렁거렸는데 말이죠. 이거 정말 사막이에요? 네. 탄자니아 중부 지역입니다. 낮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카이토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레일 이음새 부분이 보였어요.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았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낯설지 않았어요. 세계은행에서 몇 번 한국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느낀 건 그들은 느렸지만 정확했다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대신 한 번 만든 건 오래 갔죠. 카이토 씨, 이 철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년이요. 중국이 같은 구간 만들 때 1년 반 걸렸는데 한국은 3년 걸렸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배 가까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케냐 조건이랑 비슷한가요? 거의 똑같습니다. 사막, 모래바람, 우기, 홍수. 전부 다요.
카이토가 영상을 끄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느린 대신 정확하다던데요. 거기 사람들 한 번 만들면 100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철로 균열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이틀 만에 5mm 더 벌어진 금이었습니다. 이 철로는 100년은커녕 1년도 못 갈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철도 프로젝트를 검색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탄자니아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이 만든 철로가 있었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죠. 사고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탄자니아 프로젝트 보고서를 열었어요. 3년 공사 기간 동안 안전 점검을 682번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이었죠. 중국은 같은 기간 150번 점검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케냐 나이로비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사흘 뒤 저는 탄자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어요. 허락을 구하면 막힐 게 뻔했으니까요. 제 개인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케냐 호텔을 나서며 카이토에게만 연락처를 남겼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케냐 땅이 멀어졌어요. 붉은 대지 위로 구불구불한 철로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50도는 좋게 넘는 것 같았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2시간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붉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졌죠. 모래바람이 차창을 때렸고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어요. 한국 철도 현장이 어디죠? 택시 기사에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곳이에요. 저기 보이죠? 그가 가리킨 곳에 은빛 레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로였어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죠. 현장 입구에 도착하자 초소가 보였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죠.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고 10분쯤 지나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오셨다고요? 그는 50대 초반쯤 보였어요. 구릿빛 피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옷깃에 박진수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네, 엠마라고 합니다. 케냐 프로젝트를 검토하다가 이곳을 알게 됐어요. 박진수 씨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죠. 우리는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막 열기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박진수 씨는 개의치 않는 듯 걸었어요. 100m쯤 가자 작업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자들이 레일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볼트를 조이고 있었어요. 렌치를 돌리고 손으로 흔들어 보고 다시 조였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기술자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죠. 하나.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둘. 다시 볼트를 확인했어요. 셋. 확인 완료. 그제야 다음 볼트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볼트 하나를 3번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0도 열기 속에서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렇게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을 때 박진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오래 걸리죠. 하지만 우린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작업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가족이 탈 철도니까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가족이요? 네. 제 아내가 한국에 있어요. 언젠가 아프리카에 놀러 오고 싶대요. 그때 이 기차를 탈 겁니다. 제 딸도 제 부모님도요. 박진수 씨는 레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볼트 하나하나가 제 가족 목숨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대충 할 수가 없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볼리비아 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서류만 봤어요. 볼트를 3번 확인했는지,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됐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았죠. 그 결과 8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엠마 씨, 괜찮으세요? 박진수 씨가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 모래바람을 핑계 삼았습니다. 모래가 눈에 들어갔나 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병을 건넸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따라 걸었어요. 기술자들이 곳곳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레일 간격을 재고 누군가는 콘크리트 상태를 점검했어요. 모두가 묵묵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였죠. 한 청년이 저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단장님, 32번 구역 점검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 엠마 씨, 이 친구가 우리 막내 기술자예요. 청년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2년째 일하고 있어요. 2년이요?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제가 물었을 때 준호 씨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매일 그립죠. 근데 여기서 만든 철로가 100년 간다는 거 생각하면 견딜만해요. 100년이라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정말 100년 가나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요. 준호 씨가 레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탄자니아 사람들이 이 기차 타고 출근하고 여행 가고 가족 만나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대충 못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케냐에서 장의인은 뭐라고 했죠? 서류에 문제 없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사람들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박진수 씨는 저를 현장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공간이었는데 안은 정돈돼 있었어요. 벽에는 공정표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툼한 점검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진수 씨가 커피를 내오는 동안 저는 공정표를 봤어요. 빨간색 펜으로 체크 표시가 빼곡했습니다. 매일매일 점검한 기록이었죠. 엠마 씨, 케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게 고정돼 있었어요. 저는 케냐 철로 붕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균열, 중국 측 무시, 주민 피해까지 전부요. 말하는 동안 박진수 씨는 묵묵히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길이 필요했어요. 케냐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박진수 씨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시험 운행이 있어요. 같이 타보시겠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타보고 싶었습니다. 케냐에서 탔던 중국 열차와 무엇이 다른지 느껴보고 싶었죠. 오전 9시 우리는 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은빛 열차가 레일 위에 멈춰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차체는 깨끗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 하나 없었죠. 열차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좌석은 부드러웠고 통로는 넓었어요. 케냐 열차보다 훨씬 쾌적했죠. 출발합니다. 운전석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이는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공중에 떠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부드러웠죠. 속도계를 봤어요. 50km, 80km, 100km.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붉은 모래 언덕, 가시나무, 말라붙은 강바닥. 130km를 넘어섰을 때 저는 제 무릎 위에 놓인 물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물이 출렁이지 않았어요. 고요했죠. 케냐 열차에서는 직선 구간에서도 물이 흔들렸는데 말이에요. 어떠세요? 박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빠른데 흔들림이 없다니요. 레일 이음새를 5.1mm 오차 범위로 맞췄어요. 그래서 진동이 거의 없죠. 5.1mm라고요.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 아래 레일 하나하나에 그런 정성이 들어갔다는 게 실감났죠. 열차가 커브를 돌았어요. 몸이 살짝 기울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죠. 통로를 걷는 사람들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포르투갈 기자 친구였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10년 넘게 아프리카 인프라를 취재해온 기자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엠마, 지금 뉴스 봤어? 마리아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에티오피아야. 중국이 만든 철로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했어. 20량이 넘어갔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흔들리지 않는데도 제 다리는 떨렸어요. 사상자는? 다행히 화물열차라 사람은 안 다쳤어. 근데 엠마 사고 원인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마리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대. 레일 고정 볼트도 불량이었고 안전 점검도 제대로 안 했고 제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그거 케냐랑 똑같잖아. 뭐? 케냐도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원인으로 무너졌어. 마리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엠마, 조사 보고서 지금 보낼게. 직접 확인해봐. 전화가 끊겼어요. 30초쯤 지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철도청에서 발표한 예비조사 보고서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사고계요, 피해 규모, 그리고 원인 분석.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콘크리트 양생 기간 기준 28일, 실제 14일. 케냐와 똑같았습니다. 레일 고정 볼트 규격 미달 63%. 케냐와 똑같았어요. 안전 점검 기록 필수 항목 중 42% 누락. 케냐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케냐에서 일어난 일이 에티오피아에서도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회사, 같은 방식, 같은 결과. 이건 사고가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을 때 박진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보고서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똑같네요. 케냐랑. 네.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들의 시스템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짓는 게 목표니까 안전은 포기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 똑같이 하는 거죠. 박진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어요. 부드럽게, 안전하게.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케냐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알리면 누가 믿어줄까요? 오후 3시쯤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200km를 달렸는데 2시간도 안 걸렸어요. 빠르면서도 안전했죠. 플랫폼에 내렸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세계은행 본부였어요. 국제화상회에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1시간 뒤 케냐 프로젝트 긴급회의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박진수 씨를 봤어요. 회의에 참석해야 해요. 노트북 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무실 쓰세요.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회 프로그램에 접속하자 여러 얼굴이 나타났어요. 세계은행 아프리카 담당 이사, 케냐 정부 관계자, 그리고 장회의. 장회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에티오피아에서 일시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철도 기술과 무관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일시적 사고라고요? 케냐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추가 차관도 예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세계은행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엠마, 당신 의견은?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반대합니다. 장회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에티오피아 사고는 일시적이 아닙니다. 케냐와 동일한 구조적 문제예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볼트 불량, 점검 누락. 전부 똑같아요. 그건 당신 추측일 뿐입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계약을 준수했고 서류는 완벽합니다. 엠마 씨는 현장도 제대로 보지 않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만든 철로를 직접 타봤어요. 같은 사막 환경인데 2년 동안 사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장회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린 속도와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안전을 포기하면서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케냐 주민들 집이 무너졌어요. 에티오피아에서는 화물 20량이 탈선했고요. 다음은 승객 열차일 수도 있어요. 엠마, 세계은행 이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 감정적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냉정합니다. 볼리비아 댐 이후로 늘 냉정해요. 저는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서류만 보고 서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케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회의가 책상을 쳤어요. 쿵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배신하면 커리어는 끝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 커리어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예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박진수 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케냐로 돌아가면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탄자니아에서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박진수 씨는 제게 현장 구석구석을 보여줬어요. 레일 용접 과정, 콘크리트 양생 상태, 배수 시스템까지 하나하나가 교과서처럼 정확했죠.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박진수 씨가 두툼한 파일을 제 앞에 놓았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파일 표지에는 케냐 철도 예비 설계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3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케냐 정부에서 문의가 올 줄 알았거든요. 박진수 씨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케냐 지형도가 나왔어요. 붉은 선으로 철로 경로가 표시돼 있었죠. 몬바사에서 나이로비를 거쳐 우간다 국경까지 이어지는 선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몬바사 구간은 해안지대라 염분 부식을 고려해야 해요. 그의 손가락이 지도를 따라 움직였어요. 나이로비는 고도가 높아서 온도 차가 심하죠. 레일 팽창률을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우기 대비 배수 설계도가 있었어요. 빗물이 어떻게 흐를지, 어디에 배수구를 설치할지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죠. 케냐는 4월부터 6월까지 우기예요.
하루에 100mm 이상 비가 와요. 배수가 안 되면 집안이 내려앉죠. 저는 설계도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케냐 환경이 반영돼 있었어요. 모래바람, 지진 가능성, 야생동물 이동 경로까지. 놀라울 정도로 꼼꼼했죠. 이거 정말 3개월 만에 만드셨어요? 우리 팀 12명이 달려들었어요. 밤낮 없이 작업했죠. 박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냐 사람들한테 안전한 철로를 주고 싶어서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케냐를 위해서요. 일주일 만에 케냐로 돌아왔습니다. 나이로비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교통부 리디아 장관에게 연락했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죠. 이틀 뒤 약속이 잡혔습니다. 정부 청사는 나이로비 중심가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위험이 있었죠. 경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구두 소리만 딱딱 울렸죠. 장관실 문을 열자 리디아 장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엠마 씨,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장관이 직접 차를 따라줬습니다. 케냐 홍차였죠. 달콤한 향이 났어요. 탄자니아 다녀오셨다고요? 네. 한국 철도를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박진수 씨가 준 파일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케냐를 위한 예비 설계안이에요. 한국 팀이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리디아 장관은 파일을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인상적이네요. 그녀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엠마 씨,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국이 과연 우리 땅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성공했어요. 케냐도 가능합니다. 탄자니아는 작은 나라예요. 케냐는 달라요. 정치도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많죠. 리디아 장관이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중국은 이미 우리와 10년 넘게 일했어요. 그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케냐 곳곳에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웠죠. 케냐 정부 안에 중국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경제도 중요합니다. 리디아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케냐는 가난한 나라예요. 빨리 발전해야 해요. 한국 방식은 느리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케냐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했죠. 빠른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디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케냐 정부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호텔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노트북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들여다봤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카이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엠마 씨,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중국 측에서 케냐 정부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대요. 추가 차관 조건을 더 좋게 해준다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요? 3억 달러 더 준다고 해요. 무이자로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3억 달러라니. 케냐 같은 나라에선 엄청난 돈이었죠. 그럼 안전 문제는요? 그건 언급 안 한대요. 그냥 돈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카이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엠마 씨, 케냐 정부가 흔들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한국이 정말 케냐에 맞는 선택일까요? 창밖을 봤어요.
나이로비 밤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빠른 발전이 필요했어요. 당장 내일 먹을 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요? 목숨은요? 저는 볼리비아 댐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8살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는 빠른 개발 때문에 죽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죠. 케냐도 똑같은 길을 갈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케냐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 새벽 5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 씨였어요. 엠마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박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는 서류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신뢰는 사람으로 쓴다. 맞아요. 저는 서류를 믿다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힘내볼게요. 해가 떠올랐어요. 붉은 태양이 나이로비를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저는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케냐 정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호텔과 현장을 오가며 기다렸습니다. 카이토와 함께 균열을 측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균열은 계속 넓어지고 있었어요.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케냐 커피 한 잔과 토스트, 그게 전부였죠. 입맛이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CNN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오스 중국 철도 구조물 붕괴, 개통 6개월 만에 참사.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교량 상판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개통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다행히 열차가 지나가기 직전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대요.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강물에 떨어져 있었어요. 철근이 드러나 있었고 균열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케냐에서 봤던 광경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어요. 조사팀이 예비 보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철근 배치 오류, 양생 기간 미준수. 케냐와 똑같은 문제들이었어요. 에티오피아와도 똑같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중국 건설사의 시스템. 빨리 짓고 비용을 줄이고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는 시스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계은행 본부였어요. 엠마, 긴급회의 소집됐어. 30분 뒤, 끊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올라갔어요. 노트북을 챙기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얼굴이 나타났어요. 세계은행 간부들, 케냐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장회의.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세계은행 이사가 먼저 말했어요. 라오스 사태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장회의 씨, 설명해 주시죠. 장회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화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일시적 시공 오류입니다. 우리 회사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이제 라오스까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시적이에요?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장회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엠마 씨는 기술자도 아니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곳의 보고서를 전부 읽었어요. 원인이 똑같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안전 점검을 건너뛰고 볼트는 불량품을 쓰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장혜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엠마 씨, 조심하세요.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당신 커리어는 끝입니다.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커리어보다 케냐 사람들 목숨이 먼저예요. 당신은 이상주의자일 뿐입니다. 장혜희가 비웃듯 말했어요. 현실을 보세요. 아프리카는 빠른 개발이 필요해요. 당신 방식으로는 10년이 걸려도 철로 하나 못 갈아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철로를 깔 수 있어요. 제가 대답했을 때 리디아 장관이 말했습니다. 엠마 씨,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은 이미 케냐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그녀 눈에는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요? 국민들 생명은요? 리디아 장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방 안에서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아무도 듣지 않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수 씨였어요. 엠마 씨, 라오스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말끝이 흐려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엠마 씨, 들어보세요. 박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뢰는 서류로 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쓰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게 가장 옳은 일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들을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의 말에 힘이 실렸어요. 케냐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나이로비를 비추고 있었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갔어요. 리디아 장관을 다시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해야 했어요. 정부 청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볼리비아 댐이 무너졌을 때 저는 도망쳤어요. 책임을 회피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케냐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8살 아이를 위해서요. 택시가 정부 청사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명백해요. 케냐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양심은 속이지 않을 거예요. 리디아 장관실에 다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로비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어요. 수많은 건물과 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죠. 저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리디아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녀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엠마 씨,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장관이 차를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중국과의 관계, 경제적 이익, 정치적 압박, 모든 게 복잡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한 나라의 결정은 단순하지 않았죠. 하지만 라오스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 흔들리셨어요.
리디아 장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케냐 철로 균열 현장과 가능하다면 한국이 만든 철로도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모레입니다. 대통령께서 몬바사로 가십니다. 이틀. 단 이틀이 남았어요. 저는 곧바로 박진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즉시 케냐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엠마 씨, 우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케냐 대통령 은조모 각하가 몬바사철로 현장에 도착했어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수행원 20명이 함께 왔어요. 저는 카이토 리디아 장관과 함께 그분을 맞았습니다. 박진수 씨도 전날 밤 도착해서 함께 서 있었어요. 여기가 균열 지점입니다. 카이토가 안내했습니다. 대통령은 말없이 균열을 내려다봤어요. 검은 금이 콘크리트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 또 벌어진 듯 보였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 달이요. 길어야 2달입니다. 카이토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박진수 씨를 봤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라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각하. 박진수 씨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탄자니아 철로를 만드신 분이죠? 저와 제 팀이 3년간 작업했습니다. 탄자니아는 어떻게 됐나요? 대통령의 질문에 박진수 씨가 답했어요. 2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매일 2,000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요. 박진수 씨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탄자니아 현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50도 사막에서 볼트를 3번씩 확인하는 기술자들, 콘크리트 양생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대통령은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15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군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느립니다. 박진수 씨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탈 철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대통령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마음을 움직인 게 느껴졌죠. 사흘 뒤 월요일 정오였습니다. 케냐 대통령궁 앞 광장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카이토와 박진수 씨 옆에 섰죠.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통령은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퍼졌어요. 지난 몇 주간 저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어요. 라오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우리 케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빠른 건설, 낮은 비용 하지만 무너지는 안전.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도에 미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중국 정부의 추가 차관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광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기자들이 놀라 서로를 봤죠. 대신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케냐 국기와 나란히요. 대한민국과 함께 한국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어섰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옆에서 카이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엠마 씨. 박진수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가지 원칙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어요. 첫째, 안전 최우선. 둘째, 품질 타협 없음. 셋째, 현지 인력 양성. 넷째, 지속 가능한 협력. 대통령이 단상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는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탈 철도를 만들 것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세게 쳤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광장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환호하고 웃었어요. 케냐 국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박진수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엠마 씨, 고맙습니다. 제가요? 전부 박진수 씨 덕분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올 수도 없었어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박진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냐를 위해 좋은 철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볼리비아 댐이 무너진 날도 이렇게 맑았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희망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진수 씨와 한국 기술자 팀 50명이 케냐에 왔습니다. 그들은 몬바사 해안에서 시작해 나이로비까지 한 뼘 한 뼘 철로를 놓았어요. 50도 열기 속에서도 우기 폭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세계은행 심사역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요. 볼트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을, 콘크리트 양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약속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케냐 청년 200명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그들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레일 용접법, 안전점검법, 유지보수 방법까지. 박진수 씨는 말했죠. 우리가 떠나도 케냐 사람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14일 금요일 한국철도 첫 운행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몬바사역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수천 명의 케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누군가는 케냐 국기를 흔들었고 또 누군가는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새하얀 열차가 레일 위에 서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차체 옆면에는 케냐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은조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케냐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년 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빠른 길과 안전한 길 사이에서요. 그가 열차를 가리켰어요. 우리는 안전한 길을 택했고 오늘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기쁨이었죠. 박진수 씨가 무대에 올랐어요. 2년 동안 그의 얼굴은 더 까맣게 탔지만 눈빛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저희는 단지 철로를 놓은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케냐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놓았습니다. 박수가 다시 쏟아졌어요. 케냐 청년들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일한 200명이었죠.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포옹했어요. 드디어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가족 단위로 친구들과 함께 혼자서도 모두가 설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열차에 올랐어요. 복도를 지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케냐 여인이 7살쯤 된 딸과 함께 앉았어요.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신기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첫 기차세요? 제가 물었을 때 아이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딸아이가 너무 타고 싶어 했어요. 안전한 기차라고 들었거든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적이 울렸어요. 길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덜컹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러웠죠. 플랫폼에 남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열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50km, 80km, 100km. 몬바사 시내를 벗어나자 사바나가 펼쳐졌어요. 끝없는 초원,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 옆자리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흔들려요. 아이 엄마가 딸을 안으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볼리비아의 8살 아이를요. 그 아이는 이런 기차를 타보지 못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웃어보지도 못했죠. 댐이 무너지던 날, 그 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준 새 옷이었대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7년 동안 가지고 다닌 그 사진. 꽃밭에서 웃고 있는 8살 아이의 사진이었죠. 미안해. 저는 사진 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배웠어.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옆자리 케냐 아이가 여전히 창밖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햇살이 비쳤어요. 그 모습이 볼리비아 아이와 겹쳤다가 다시 케냐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였어요. 안전한 기차를 타고 웃고 있는 아이였죠. 열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초원이 펼쳐졌어요. 기린떼가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얼룩말이 뛰어다녔습니다. 케냐의 대자연 속을 철로가 조용히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철로는 한국이 지었지만 희망을 선택한 건 케냐였어. 맞아요. 한국은 기술을 줬지만 선택은 케냐가 한 거였습니다. 빠른 것보다 안전한 것을, 싼 것보다 오래 가는 것을 선택한 거죠. 2시간 뒤 열차는 나이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며 웃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모두가 편안했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내리며 저를 봤어요. 아줌마, 재미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박진수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열차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우리 가족이 타도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를 봤어요. 2년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느리지만 안전하게, 정확하게 만들겠다던 약속을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나이로비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역 밖으로 나와 철로를 바라봤어요. 은빛 레일이 멀리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철도를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신뢰라는 시간을 남긴 거예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철학을, 서두르지 않는 인내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로 오늘도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케냐 사람들을 태우고 꿈을 싣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철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레일은 아름다웠어요. 그 위를 언젠가 박진수 씨 가족도 탈 거예요. 그의 아내도 딸도 부모님도요. 왜냐면 이 철로는 가족을 위해 만든 철로니까요. 여러분, 한국은 철도를 수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신뢰라는 시간을 남긴 거예요. 빠른 것보다 안전한 것을, 서두르지 않는 인내를 남겼죠. 오늘도 케냐를 달리는 그 열차에는 엄마와 아이가 웃으며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빠르지만 위험한 길과 느리지만 안전한 길 사이에서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